2026년이 한글날을 제정한 지 10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한글의 힘, 그건 뭐냐면 누구나 내가 말하는 대로 쓰고 싶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우리말을 제대로 표기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글은 그게 됩니다. 이게 한글의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6년이 한글날을 제정한 지 10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우리 100년. 100년이라면 그냥 지나갈 수 없죠. 그래서 한글날 제정 100년을 기념하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6년에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서 처음으로 한글날을 제정했습니다. 480년이면 20년 더 기다렸다가 500년을 기념하면 어땠을까요? 네, 그런데 옛날 분들은 100보다 60이 중요하던 때가 있습니다. 한갑자 60년이죠. 480년은 8갑자 60년이 8번 돈 해가 됩니다. 지금 100년을 기념하는 것만큼 아주 뜻깊은 해가 됐던 것이죠. 480주년 11월 4일에 왜 11월 4일이 됐냐면 그날이 음력 9월 29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을 가졌던 바로 그날 음력 9월 29일을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로 제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은 한글날이 아니라 각야날이었습니다. 옛날 분들이 한글을 배울 때 각야, 거교, 고교, 구규, 극이 가나다라 마바사가 아니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한글이라는 이름보다 각야라는 이름이 더 친숙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각야날을 제정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없을 때입니다. 국가에서 제정할 수가 없었고 요즘 말로 하면 시민들이 그 당시에 나라 잃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창제를 기념해서 기념일을 제정했는데 그 주체가 된 단체가 있습니다. 조선어연구회. 이미 1908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주시경 선생이 중심이 되어서 국어연구학회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어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국어연구학회를 만들었고 국권 침탈된 다음에 1911년에 배달 말글 모둠이라고 하는 순우리말 이름으로 이름을 고치게 됩니다. 그것이 1913년에 한글모로 이름을 고치게 되는데 이 1913년 한글모 이 이름이 한글이라고 하는 명칭이 단체 이름으로 처음 쓰여진 아주 기념적인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1910년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일제의 무단통치 기간이었고 1917년에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21년에 조선어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창립을 하게 됩니다. 1921년은 1919년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일제 식민지 통치가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책으로 바뀐 그 초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저 조선어연구회가 1926년에 각야날을 제정한 것이죠. 1920년으로부터 480년 전. 그러니까 한글이 제정된 해로 가게 되는데요. 1446년 세종 28년입니다. 세종실록 세종 28년 9월 마지막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훈민정음 성.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1446년 음력 9월 어느 날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아까 9월 29일을 기념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9월 29일이냐면 9월 중인데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9월의 마지막 날 가장 늦게 잡은 날짜가 9월
29일이 됩니다. 세종실록 훈민정음성이라고 하는 기사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학교 다니면서 줄줄 외웠던 그 문장이 이어집니다. 자, 세종은 훈민정음을 완성하고 이런 글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또는 온 세상에 발표를 하신 겁니다. 내가 이런 글을 만들었다. 내가 이런 글을 왜 만들었나? 어리석은 백성이 자기 뜻을 쉽게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분명히 이렇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실록의 이 기사는 다른 유물로 확인이 됩니다. 1940년에 훈민정음이 발견됩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만드셨는데 그 훈민정음이 발견되다니, 이 훈민정음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로서의 훈민정음, 그리고 이 훈민정음을 발표할 때 책으로 내셨는데 그 책의 이름도 훈민정음입니다.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책에는 해례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1446년 훈민정음성이라고 하는 실록 기사와 충돌하는 다른 기사가 세종실록에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1443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세종 25년 12월 기사에 이달의 10월 상친제 언문 28자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1443년부터 1446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훈민정음과 관계되는 기록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1443년 12월에 이달에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로부터 두 달 뒤에 1444년 2월 16일 날 고금 운회 거요라고 하는 원나라 학자가 쓴 책을 번역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전해에 만든 언문, 훈민정음으로 번역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었겠죠. 고금 운회 거요는 중국의 한자 발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만리의 반대상소, 그것이 1444년 2월 20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최만리 등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이 훈민정음의 존재를 안 것이 이 고금 운회거요 번역의 명이 떨어진 다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종대왕은 신하들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네, 뜻밖에도 세종대왕은 고집이 아주 센 분이었어요. 끝까지 토론을 하는데 절대로 자기가 지는 토론은 안 합니다. 이 논쟁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자들을 의금부에 가두어라. 이렇게 반대론을 억누르고 훈민정음과 관련된 작업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1445년 4월 5일에 용비어천가 본문이 완성됩니다. 불위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곧교코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새 내일어 발아래 가나니. 저는 용비어천가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목이 이 제2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용비어천가 2장에는 한자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 우리말로 멋진 시를 지으신 거예요. 뜻도 이 나라가 샘이 깊은 물처럼 또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영원무궁하라고 하는 이런 찬송을 담아서 훈민정음으로 시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용비어천가를 지으면서 훈민정음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446년 9월에 이른바 훈민정음 성을 선언하게 된 거고,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세상에 발표를 하신 거고, 그리고 그 작업과 동시에 한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책이 다음에 완성이 됩니다. 동국정운은 우리말식 한문 발음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두 가지 관계를 정리하면 1443년의 기사는 처음 만든 해, 1446년 9월에 훈민정음 성이라고 한 것은 반포한 해, 그 3년은 만들어 놓고 시험한 기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시제품일까 완제품일까인데, 역시 시제품 완성보다는 완제품이 만들어진 시기가 훈민정음 창제일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946년 9월, 날짜를 모르고 마지막 날 29일을 한글날로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각야날이었어요. 한글이라는 이름은 그러면 언제 만들어진 걸까? 한글이라는 이름이 조선시대에는 훈민정음, 줄여서 정음 또는 언문이라고도 했는데, 언문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언이라고 한 것은 민간에서 쓴 글, 이런 뜻이에요. 1908년에 주시경 선생이 그 모임을 만들 때 모임은 국어연구학회라고 했고, 배달 말글 모듬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한글은 배달글이 됐겠죠. 그러다가 1913년에 한글모, 한글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였습니다. 한글이라고 할 때 그 한은 크다, 끝이 없다, 이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1897년에 우리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에서 한으로 바뀝니다. 그 한의 글, 한국, 한민족의 글, 이런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되는 이름이 됩니다. 하지만 1926년에 처음 기념일을 만들 때에는 한글날이라고 하지 않고 각야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일반 국민들에게 더 알려진 이름 각야날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름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는데, 한글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각야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가운데 각야날로 했다가 1928년 제3회 각야날에 이제 우리 한글날로 합시다 해서 이름을 고치게 됩니다. 저 사이 26년과 28년 사이 1927년에는 잡지 한글이 창간이 됩니다.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 국민들에게 친숙해지면서 이름을 한글날로 고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10월 9일 풀이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한글날을 만들 때는 음력 9월 29일, 9월의 마지막 날을 잡았는데, 제5회 기념식장에서 음력 그만 쓰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서 환산을 했더니 1446년 9월 29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10월 28일이 됩니다. 한글날이 이제 10월 28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이건 날짜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잠시 논란이 있어서 31년, 32년, 33년은 10월 29일로 정해졌다가 28일이 맞는 걸 해서 다시 28일로 돌아오는 이런 우여곡절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 7월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동에서 발견이 되는데, 훈민정음 해례본 맨 마지막에 정통 11년 1446년 9월 상한 두 글자가 거기 나옵니다. 상한은 상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9월의 어느 때가 아니라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창제 반포한 날짜의 범위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상한의 마지막 날 9월 11일, 저걸 다시 양력으로 환산했을 때 10월 9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9일이 한글날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한글날이 왜 10월 9일로 정해졌는가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 내용입니다. 과연 한글 480돌 이걸 기념만 했을까? 만일
1926년에 못했으면 그러면 안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920년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갖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1919년에 3.1운동을 했고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일제의 식민지 통치 정책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정책으로 바뀝니다. 이 문화 정책 기간 동안에 한국인들은 실력 양성 운동을 한편에서 했지만 실력 양성 운동을 하던 분 가운데 일부가 민족 개조론, 자치론 이런 것으로 빠져들면서 점차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타협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면서 또 다른 일부가 민족문화 수호운동을 펼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34년 다산 정약용 선생 서세 세상을 떠난 지 99주년이 되는 기념 강연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조선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표방됩니다. 조선학을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조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안재홍이라든지 정인보라든지 문일평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신민족주의 역사학자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조선학 운동을 펼치는데 그 가운데 문일평 선생이 조선학의 연구 대상이 조선심, 조선의 마음이다라고 했고 민중을 위한 문자 훈민정음이야말로 조선심의 결정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선학 운동보다 무려 8년 전에 한글을 연구하는 분들이 한글날을 제정하고 민족문화 수호운동의 선구가 되었던 거예요. 한글날 제정의 역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1920, 30년대 민족문화 수호운동의 첫걸음이었다. 한글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한글을 연구하던 분들이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초를 겪게 되는데 이것도 한글이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한글날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만 1930년대에 들어가면서 1937년부터 1944년까지 한글날 기념식을 못 치릅니다. 1931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고 이때부터 문화정책을 일제가 포기하고 우리가 잘 아는 민족 말살 정책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조선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간수를 대폭 축소하고 점점 더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과 궤를 같이 해서 한글도 탄압을 받게 되고 한동안 한글날 기념식도 열지 못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기간 동안인 1940년에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이 됐던 겁니다. 1940년 7월 달에 조선일보에서 해례본 발견 기사를 쓰는데 그 신문이 폐간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훈민정음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전개되지 못하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암흑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고 그해 10월 9일 날 감격적인 한글날 기념식을 하게 되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에 의해서 10월 9일로 바뀐 첫 번째 기념식이 1945년 10월 9일에 거행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요즘도 한글날 학교 가야 되나? 이거 궁금한 분들 안 계세요? 한글날이 기념일 됐다가 공휴일 됐다가 해제됐다가 다시 공휴일 됐다고 하는 부침이 있어서 그런데요. 오늘은 한글날 이야기니까 좀 세세하게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45년 10월 9일 한글날 기념식을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없었어요. 미 군정이 이 한글날을 기념해서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줍니다.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해마다 공휴일로 지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공휴일이 되다가 1949년 정부 수립 이후에 법정 공휴일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1982년 한참 뒤의 일이죠. 5월 15일 날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됩니다. 1990년에 공휴일에서 제외가 됩니다. 노는 날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공휴일을 줄일 때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가 돼서 이때부터 시민단체에서 국경일 지정운동을 펼쳤고 2005년에 비로소 국경일로 지정되는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국경일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5개 있습니다. 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입니다. 그런데 국경일인데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다시 공휴일 지정 청원을 시작해서 2012년 12월 28일 날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 동시에 국경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한글날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상식과 어긋나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조선시대 언문이라고 해서 천시했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 우리의 상식처럼 돼 있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전을 번역하는데, 또 왕이 백성들에게 알리는 교서를 언문으로 쓰기도 했고, 개인 간의 편지는 한문으로 쓰는 것보다 언문으로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성들은 언문으로 편지를 썼죠. 그러면 여성에게 보내는 남성은 한문으로 썼을까요? 언문으로 썼겠죠. 누구를 비방하는 문서, 대자보, 방붙이는 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한문으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도 언문으로 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한문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한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천이라고 써놔요. 저걸 써놓고 저걸 어떻게 읽지? 토현절 해놓으면 토의 티읕과 현의 연을 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편이 되죠. 저렇게 쓰는 것과 훈민정음으로 편이라고 쓰는 것과 어떤 게 쉬울까요? 한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글을 아는 것이 훨씬 편하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교양이 확대되는데 훈민정음이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학이시습지 불여겨로, 네, 논어에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중간에 면과 아를 넣어서 학이시습지면 불어겨로와 이렇게 하면은 번역이 훨씬 더 쉽죠. 여기까지는 옛날 구결로도 훈민정음 이전에도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과감하게 학이시습지면 불어겨로와 이렇게 훈민정음으로 쓰면 쉽잖아요. 여러분, 학이시습지면 불여겨로와 다 외우시죠? 자, 그런데 제가 가리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몇 분이나 다 쓰실까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문을 굳이 몰라도 훈민정음으로 이걸 외우고 다니면서 아는 척하기 딱 좋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한문보다 쉬운 언문, 훈민정음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모두가 대단한 학자가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글은 이런 쓸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글의 힘,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내가 말하는 대로 쓰고 싶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한글이 없을 때는 이두로 쓰고 향찰도 만들고 구결도 만들고 변격 한문이라는 것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말을 제대로 표기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글은 그게 됩니다. 이게 한글의 힘입니다. 근대에는 자주개혁의 상징으로 한글을 쓰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갑오개혁 때
칙령을 내리는데 그 칙령이 법률 칙령 모두 국문을 본으로 하고 한문을 번역으로 붙인다. 또는 국한문을 혼용한다 해서 국문, 한글, 훈민정음을 제1의 문자로 채택을 합니다. 홍범 14조라는 걸 아실 텐데 이 홍범 14조는 한글, 국한문 혼용, 한문 세 본으로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서 한글을 공식적인 문자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한글 사용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독립신문입니다. 순한글로 썼어요.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상하귀천이 다 보게 합니다. 모두가 읽게 하려고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한글을 다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됩니다. 한글을 좀 더 쓰기 편하게,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는 노력, 그 중에 하나가 세로 쓰기를 가로 쓰기로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장 부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가로 쓰기와 문장 부호는 영어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렇게 영어에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면서 한글이 스스로 개량, 발전하고 있었던 거죠. 자, 앞으로 몇 달 뒤면은 한글날 백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해마다 한글날 유감이 있습니다. 온통 TV에서는 외래어 범람을 걱정할 거예요. 이거는 말과 글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오해입니다. 오히려 세종대왕의 뜻은 저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시는 거기에 있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더 뿌리 깊은 문제, 불아파, 불란서, 달러를 불이라고 하는 것, 오스트레일리아를 호주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라파는 유럽 발음을 못하는, 그것을 자기 문자로 표기할 수 없는 일본, 중국 사람들이 요로빠라고 하는 이 발음을 구라파라고 쓰고 요로빠라고 읽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발음 못하는 사람들의 엉터리 발음을 따라서 하죠? 이상한 일이잖아요. 프랑스라고 하면 됩니다. 중국, 일본 문자로는 프랑스라고 못 씁니다. 우리는 써요. 달러가 왜 불이 됐죠? 달러 표시와 비슷한 한자를 쓴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이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부터 안 하는 걸로.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에서 문자가 한글을 파괴하고 있다. 괜찮아, 좋아, 싫어, 뭐해, 괜찮아, 히읗 받침 쓰고 리을 히읗 받침 쓰고 이렇게 노력을 하자. 물론 시간이 생명인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은 눈 감아주더라도 제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과 글은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글은 말 위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생긴 거죠. 말이 흔들리면 문자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한국어, 우리 말을 단단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간단한 예로 꽃이 피었다, 꽃이 피었다.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꽃이 피었다. 빚을 갚았다, 빚을 갚았다.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무릎이 아프다. 무릎까지 아픈데 맞춤법을 맞추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암만 무릎이 아파도 아이고 내 무릎이 아파 꼭 그러셔야 되지, 내 무릎이 아파 이러지 않으시는 걸로. 우리말을 단단하게 지켜야 한글이 단단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외래어 범람을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더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